안녕하세요. 핵심 콕콕입니다. 이제 시험까지는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꾸준히 공부를 해 오신 여러분들께는 아마도 이 시간이 가장 힘든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이 기억을 좀 돌이켜보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꾸준히 최선을 다한 덕분에 그 결과는 좋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동산 학계론이라는 과목은 되도록이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민법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였던 게 민법은 공부할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내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민법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는데 막상 문제를 푸는 거랑은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계론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계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계산 문제를 모두 포기하는 거란 정말 쉽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계산 문제는 하는 걸로 마음을 이제 바꿔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계산 문제는 전부 다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이 계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푸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공식을 암기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로 풀고 못 풀고가 결정 나는 게 그 부동산 학계론에서의 계산 문제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은 그러한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그래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다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은 응용을 해서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죠. 그런 문제들이 서로 섞여서 나오는 게 이제 전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계산 문제에서 낮은 난이도의 문제들만 풀면 됩니다. 여기서 낮은 난이도라 함은 공식만 대입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고 만약에 공식을 대입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죠. 무조건 공식은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린 지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공식은 암기가 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만약 탄력성의 문제를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3가지의 공식은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암기를 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문제를 내가 알던 모르던 무조건 그 지문에서 원하는 그런 계산 문제에 무조건 공식을 대입해보자예요. 내가 응용해서 대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을 무조건 대입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죠. 그 문제들을 풀 때마다 더 힘들어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순간에 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공식만 대입해보고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대로 적는 거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 무조건 내가 아는 공식만 대입해보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가 대표 문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탄력성만 가지고 보더라도 탄력성에서 대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 문제는 지문 하나만 노트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해석과 답도 같이 하나의 노트에 적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10문제 정도만 노트에 적어두세요. 그게 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 활용을 하는 거냐면 시험 당일에, 그 전에는 한 번씩은 보시겠죠. 한 번씩은 보지만 시험 당일에 딱 시험 들어가기 전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나오면 이 공식을 썼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뭐 균형 가격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공식을 써야 돼. 포트폴리오 문제가 나오면 이런 공식을 써야 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적어 두시고 그대로 시험날, 시험 장소에서 시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번 보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와 해설의 노트를 만들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산 문제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적어도 5문제 그 이상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떠한 문제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예시문들을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죠. 이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러한 문제의 하나의 지문과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같이 이제 달아서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 전혀 안 어렵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탄력성의 공식만 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면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따로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변동분이 어떻게 되는지,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분,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동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까지 같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가격, 가장 이게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어떠한 탄력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이게 약간 변형돼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A, B로 좀 나눠 놓은 게 이제 A에서 본문과는 다르게 가격 탄력성이 주어지고 수요량의 변동분이나 다른 것을 물어도 공식대로만 대입하면 다 풀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쵸? 만약에 탄력성이 1.25라고 주어지고 우리가 수요량의 변동분을 구해라 하고 원래의 수요량과 가격의 변동분과 원래의 가격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 풀 수 있죠.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푸는 건데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내항의 곱이 이제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이 분자로 간다, 이런 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건 이제 또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 거의 대부분 아신다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든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틀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문제들을 좀 보니까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을 묶어서 이제 출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격 탄력성대로 문제 푸시면 되고 교차 탄력성대로 문제 푸신 다음에 이제 섞어서 풀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수요량의 이 세 공식의 모든 공통점이 수요량의 변화율은 하나만 주어져도 세 개가 다 같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진다라는 거, 이것만 참고하시면 문제가 틀릴 게 없습니다. 이 간단한 공식 하나로도 여기 어떤 변화가 생겨도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 문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탄력성 관련 공식은 간단하니 세 가지 다 암기하자 하고 이 공식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 별은 하나만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하지만 탄력성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균형 가격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균형 가격은 정말 더 쉬워요. 이건 굉장히 쉽죠. 그냥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해석하고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나오면은 기존의 시장 수요 함수와 기존의 공급 함수 그냥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지금 A가 그렇죠. A가 위에 있는 A가 뭐냐면 1400-4p와 800 플러스 2p가 같다라고 났죠. 이게 두 개가 기존에 있던 함수잖아요. 그냥 그 점이 마주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P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두 번째도 그 이후에 변화한 것들의 그 곡선에서도 두 가지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그냥 풀면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정말 쉬운 문제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이 문제 하나 적어서 가져가세요. 공식이랑 같이. 그래 놓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균형 간격 문제는 무조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다고 놓고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구나, 이 생각만 하시고 이걸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균형 가격을 묻는 문제는. 그리고 이유 변동분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공급이나 수요 함수에 대해 묻는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풀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같다는 것만 알면 거의 대부분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앞서 봤던 1번이나 2번을 만약에라도 꼬아서 나왔는데 내가 같다라고 놓고 풀었는데 문제에 답이 안 나와. 그럼 그거를 두 번 풀어본다고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시간만 낭비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공식만 대입하고, 아, 같으면 이건 같게 놓고 풀라고 했지, 수요와 공급은, 이거 대입해보고 안 나오면 일단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풀어보고 아니면 찍으시면 된다. 공식대로 답이 나오면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이거는 너무나 정직하게도 이제 소매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구해라 이렇게 다 이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소매인력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A대로 A 도시의 그 인구 비율과 그 소매인력의 법칙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유입되는 인구 비율과 B 도시의 비율을 보면은 이게 2대 1이 되는 거죠. 이거 인구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C 도시에 이제 3만 명을 가지고 2만 명, 1만 명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일단은 무조건 공식은 대입해보자.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하나 때문에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리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의 공식도 이제 따로 있으니까 요것도 암기를 해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소매 인력만 나온다면 좋은데 이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컨버스의 이제 분기점 모형에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위의 지문처럼 이제 딱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 나머지 두 개의 공식도 별도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문제 나오면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이제 요구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자, 요구 수익률 공식을 보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그 다음에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다 더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국공채 이자율을 더했고,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4% 더했고, 그 다음에 예상 가치 하락률 1%를 더했어요. 자, 무조건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A를 보시게 되면 요구 수익률 문제는 일단 무조건 더하면 됨이라고 써놨어요. 일단 더하시는 건 맞는데 이 요구 수익률 문제에서 가장 좀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여기서 정직하게도 이제 국공채 이자율이라고 해서, 국공채 이자율은 이제 무위험률에 들어가죠. 왜냐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위험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같은 경우에도 정직하게 딱 나왔어요. 4%가. 근데 이제 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것만 주의하면 됨이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화폐 가치로 나타날 경우, 이 만약에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을 화폐 가치로 나타낼 경우에는 이제 물가와 반대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아시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물가가 상승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상 가치 하락률이 1%라고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돼서 얘는 더해주면 돼요. 근데 요 밑에 제가 예시로 좀 넣어놓은 걸 보세요. 그러면 현금 흐름의 예상 성장률이 2%라고 한다면 자, 현금이라는 가치가 상승을 했어요. 그쵸? 현금이라는 가치가 상승을 하면 물가는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 그럼 물가 하락하는 게 뭐예요?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기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를 빼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혼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인플레이션이 1%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 것만 화폐 가치로 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요구 수익률 문제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만 정확히 판단해서 더하거나 빼주는 것만 하면 요구 수익률 문제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요구 수익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관련된 문제를 좀 뽑았는데,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제가 기본이 되는 문제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대로 하나씩 모으세요. 한 10문제 정도만 각 문제에 대표되는 문제들을 모으시고 눈도장을 딱딱 찍어 두세요.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서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푸시면 돼요. 제가 이거 기대 수익률,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요거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그냥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문제가 일단 나왔다 하면 맨 첫 번째로 A에서 보시면 먼저 해야 될 게 개별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 복잡한데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나오면 호황과 불황이 있고 A 부동산의 호황과 불황, B 부동산의 호황과 불황, C 부동산의 호황과 불황이 있죠. 예상 수익률이. 요거 가지고 위에 이 다만이라는 거, 이 다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임 이렇게 써져 있는 요거랑 이제 연관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별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눈도장을 찍어 두세요. 그러면은 이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지금은 각각 50%지만 60%랑 40%가 나올 수도 있고 70%랑 3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밑에 있는 요 화살표 첫 번째 걸 보시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지금 구해놓은 공식이 있죠. 이 첫 번째 호황에서의 6%에 확률 50%를 곱하고 불황에서의 4%에 확률 50%를 곱해서 나온 이 값, 이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B 부동산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B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그쵸? 이 8%에다 0.5를 곱하고, 지금 B 부동산이 호황일 때 8%에 0.5를 곱하고 그 다음에 4%에 0.5를 곱해서 더해주면 그 값이 나올 거예요. C 부동산은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각 부동산별 기대 수익률이 이제 하나하나 구한 거니까 옆에 조그만하게 하나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이걸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비중하고 이제 같이 곱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에 곱하기 0.2, 20%니까 0.2겠죠. 그 다음에 6%에 곱하기 30%니까 0.3이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50%니까 0.5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값이 5.8입니다. 어차피 계산기 가져가시죠. 무조건 계산기 가져가셔야 돼요. 계산기 두들길 거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눈도장을 찍어 두세요. 포트폴리오 문제가 나오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문제가 나오면 얘네 둘, 아파트에 먼저 기대 수익률 개별적으로 먼저 구하고 전체를 구하는 거구나. 다른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 하나씩 적어서 가시면 최소 5문제 이상은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생각보다 계산 문제는 정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냥 공식만 대입해서 답을 바로바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들 가지고 일단 도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한 달이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던 그 4개월 동안에 마지막 한 달은 정말 많은 걸 바꿔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좀 안 했던 거, 그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정말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암기해서 정말 그게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